한국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5조 원을 쏟아 10년 안에 세계 최강 조선 강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하지만 세계 LNG선 시장의 89%는 한국의 것. 일본의 수주 실적은 12년째 영척이었습니다. 30년 전 스승의 나라가 제자의 나라에게 기술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조선소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일 뒤 일본은 스스로 그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어차피 못 많으십니다. 일본을 무릎 꿇린 한국의 단 한마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일본 조선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발표된 계획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투입 예산 35조 원. 목표는 10년 안에 세계 최강 조선 강국의 자리를 되찾는 것. 이름하여 조선업 부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상의 선 담당 되시는 마이크를 끌어당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발표 직후 방송사들은 일제히 속보 자막을 내보냈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바다 건너 한국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반응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것이었습니다. 황당하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시장의 89%를 장악한 나라를 향해 지난 12년 동안 그 배를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나라가 당신들의 기술을 나눠달라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선언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의 마지막 장, 최종 결제란에 도장을 찍은 사람.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지사와 마코토, 58입니다. 국토교통성회사국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이 나라의 배와 관련된 서류라면 안 만져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소 인허가, 설비 기준, 구조 조정 승인, 그리고 폐쇄 결정까지. 동료들은 저를 회사국의 산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류가 곧 현실이고 결제가 곧 산업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번 계획의 실무 총괄을 맡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계획서 초안이 제 책상에 올라온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께가 손가락 3마디쯤 되는 서류 뭉치였습니다. 저는 사흘 밤을 새워 그것을 읽었습니다. 예산 항목을 점검했고 도크 재가동 일정을 손봤고 인력 수급 계획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만년필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 방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활용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2년 관료 인생을 단 하나의 신념으로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은 정책이 살린다. 돈과 제도가 방향을 잡으면 기술은 따라온다. 실제로 우리는 반도체에서 그것을 증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자 규슈에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고 신문들은 앞다투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선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32년 동안 정확히 이렇게 평가해왔을 뿐입니다. 한국 조선의 우위는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다. 정부 지원과 환율, 값싼 금융이 만들어낸 착시다. 제 책상을 거쳐 간 수백 편의 보고서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조선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서류라면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속의 한국은 언제나 싸게 팔아 연명하다. 언젠가 제풀에 무너질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던 무렵의 일본을 기억합니다. 세계 대형 선박의 52%가 우리 손에서 태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의 바다 절반이 일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이번 계획은 무리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귀향이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5조 원이 있다. 한국에게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뿌리는 어차피 우리 것이다.
그렇다면 돈과 명분으로 되찾아오면 된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결제 도장을 들었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짜리 국가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10초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발표가 나가고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뉴스 특집 토론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의 조선 전문가라는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감기가 아닙니다. 옮겨달라고 해서 옮는 것이 아닙니다. 스튜디오에 잠깐 웃음이 번졌고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열흘여가 걸렸습니다. 발표 사흘 뒤 관저 회의실에서 첫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경제산업성 참사관 쿠로다 신지 45. 엘리트 코스만 골라 밟으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관청의 별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칼처럼 다림질된 셔츠에 은퇴 안경. 그는 회의가 시작되고 정확히 5분 만에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우리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나라였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쿠로다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LNG선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뿌리는 우리 겁니다. 40년 전 우리가 만들던 배를 어깨너머로 배워간 게 저들입니다. 어차피 베껴간 기술, 원조가 회수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정당한 반환 요구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거칠 뿐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는 그날의 그 오만한 침묵의 대가를 19일간의 한국 출장에서 이자까지 쳐서 전부 치르게 됩니다. 출국을 일주일 앞둔 날 니시무라 사무차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니시무라 차관은 관료 사회의 정점까지 오른 사람 특유의 낮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등지고 선 채 저에게 찻잔도 권하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후지사와 심의관. 이번 실사 말인데 형식은 조사지만 본질은 협상이야. 그리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결론이라 하시면 한국의 기술협력 확약. 그걸 받아오게. 위에서는 발표까지 해버렸어. 이제 와서 안 됩니다라는 보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료의 언어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현실을 결론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32년을 그 언어 속에서 살았으니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짚어야 했습니다. 차관님, 만에 하나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문가에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거부하면 카드를 쓰면 되지요. 쿠로다였습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수출 규제 카드 말입니다. 효과는 이미 검증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소재 몇 개를 묶었더니 한국 전체가 비명을 질렀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급소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반드시 내놓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니시무라 차관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승인이라는 것을 그 방에 있던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날의 저는 쿠로다의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국익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나라는 없다. 32년간 지켜본 국제협상이 전부 그랬다. 이것이 저희 세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내놓는다. 실사단은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단장인 저, 쿠로다, 실무사무관 2, 통역 1명.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위촉된 이시카와 타츠오 씨, 67.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LNG, 운반선 설계부장을 지낸 이제 이 나라의 몇 남지 않은 극저온 화물창 전문가였습니다. 출국 전 상견례 자리에서 쿠로다는 이시카와 씨의 이력서를 대충 넘겨보더니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퇴하신 지 12년이시네요. 12년이면 기술이 2세대는 바뀝니다. 고모님의 지식이 지금도 유효할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만 이시카와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참사관님은 멤브레인 화물창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류로 충분히 압니다. 그러시군요.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서류와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아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할 테니까요. 쿠로다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은퇴한 기술자의 고집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낮고 담담한 한마디가 출국 전날 밤까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에는 예상 밖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측에 보낸 실사 요청서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절반쯤은 거절을, 나머지 절반은 형식적인 견학 코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는 숨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회신은 단 3줄이었습니다. 요청하신 19일 일정을 모두 수용한다. 건조 현장과 교육시설을 포함해 전부 공개한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오해도 없다. 사무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쿠로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유 있는 척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협상 기술이죠. 판을 크게 벌여놓고 정작 알맹이는 안 보여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편했으니까요. 상대의 당당함을 허세라고 불러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출장 자료를 정리하다가 캐비닛 안쪽에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가 결제했던 조선 설비 감축안이었습니다. 도크 8기 폐쇄, 관련 인력 1800명 정리. 당시 저는 그 서류를 훌륭한 구조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쇠락하는 산업의 군사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던 밤, 제 손끝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도 기억합니다. 1800명. 저는 그 숫자를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 들어있던 이름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서류 위에서 인간은 숫자가 되고 숫자에는 얼굴이 없으니까요. 파일을 덮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다르다. 이번에는 사람을 자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기까지 그때부터 정확히 열이틀이 걸렸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린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겨울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측 안내 직원 2사람이 나와 있었고 그들은 우리 6명의 이름을 정확한 일본어 발음으로 하나하나 불러 확인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인상. 저는 그 인상을 애써 지웠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쿠로다는 노트북을 열고 협상 시나리오 문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소제목이 얼핏 보였습니다. 단계별 압박 수단. 저는 못 본 척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울산이라는 2글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해안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원이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다와 하늘 사이에 강철로 만든 산맥이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을 따라 늘어선 골리앗 크레인들, 그 아래 암벽에 정박한 거대한 선체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완성된 배들을 모아둔 계류장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전부 지금 짓고 있는 배라는 겁니까? 제 질문에 안내를 맡은 HD현 대중공업의 박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야드에서 동시에 건조 중인 LNG, 운반선만 9척입니다. 9척.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2번 되뇌었습니다. 우리 일본 전체가 1년 내내 건조하는 대형 선박을 다 끌어모아도 닿을까 말까? 한 물량이 조선소 한 곳의 암벽에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길이 299m. 갑판 위를 걷는 사람이 쌀알처럼 보이는 배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소리가 먼저 몸을 때렸습니다. 강판을 두드리는 해머 소리, 크레인의 경고음, 그 사이를 가르는 그라인더의 쇳소리. 공기에서는 쇳가루와 바다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로 산업을 다뤄온 32년 동안 저는 산업이 이런 소리와 냄새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쿠로다가 코웃음으로 그 진동을 깼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하실 것 없습니다. 규모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지원금을 쏟아부으면 도크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문제는 그게 남는 장사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룸에 들어선 지 10분 만에 그 논리는 첫 번째 균열을 맞았습니다. 스크린에 수주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현재 저희 수주 잔고는 약 154조 원입니다. 물량으로는 4년 6개월치입니다. 오늘 계약하셔도 인도는 4년 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년 6개월치의 일감. 저가 수주로 연명한다던 나라의 조선소가 세계의 선주들이 4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게였다는 말입니까? 덤핑으로 버티는 회사에는 있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싸게 파는 가게에는 재고가 쌓이지 대기줄이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32년간 읽어온 보고서 속의 한국과 지금 눈앞의 스크린 속 한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화면을 넘기며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참고로 이 야드의 생산 기술 인력 평균 연령은 38입니다. 그 숫자에 이시카와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남은 조선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57. 우리는 산업과 함께 사람도 늙어버렸는데 이 나라의 도크에서는 38살의 손들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0해 가까운 나이 차이.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의 미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때 쿠로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향해 박 전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통역, 이쪽에 전해요. 우리는 영업 브리핑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 실사단이 요구한 기술 자료나 빨리 내놓으라고 하세요. 통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한국 측 실무자들 사이로 싸늘한 공기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낯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색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무례를 바로잡지 못하고 침묵했다는 것. 그것이 이 출장에서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잠시 쿠로다를 바라보더니 화를 내는 대신 옅게 웃으며 한국어로 무어라 말했습니다. 통역이 머뭇거리다 옮겼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전부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만 숫자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이랍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시카와 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브리핑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창가에 붙어 서서 도크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에 가까운 무엇이었습니다. 40년을 배와 함께 산 사람이 배가 태어나는 소리를 다시 듣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쿠로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한국 측 실무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속도의 일본어로 우리끼리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도쿄에서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저들의 약점만 찾으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화려한 겉면 뒤에는 반드시 골문대가 있는 법이니까. 저는 잔을 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쿠로다의 확신과 저희 확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커튼을 치려고 창가에 섰다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방향의 하늘이 환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인데도 야드 곳곳에서 용접 불빛이 별처럼 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푸른 섬광이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명멸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규모와 물량은 인정하자.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영하 162도를 다루는 극저온의 세계. 그것만큼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 뿌리를 만든 우리에게는 아직 지분이 있다. 내일 화물창을 직접 보면 판단이 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날 밤에 저는 무너지기 시작한 2개 서류 한 장을 덧대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열하을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15년 전 제 도장이 지워버린 어떤 이름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시운전 부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암벽에는 인도를 눈앞에 둔 LNG, 운반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전날 멀리서 봤던 배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가까이서 올려다본 선체는 배라기보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뱃머리에 서면 선미가 보이지 않았고
고개를 끝까지 꺾어야 갑판 난간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21만 입방미터의 액화가스가 실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70층 건물을 통째로 채우고도 남는 부피입니다. 그 배 아래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발에 그을린 피부, 품이 넉넉한 재킷. 그리스에서 온 선주, 니코스 씨였습니다. 62.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해운업을 해온 사람으로 이번에 인도받을 배의 최종 점검을 위해 직접 거제까지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산이었습니다만 그는 한 해의 절반을 한국의 조선소 도시들에서 보낸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쿠로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고 통역이 우리를 위해 그 대화를 옮겨주었습니다. 선주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일본이 곧 이 시장에 돌아옵니다. 35조 원짜리 국가 계획입니다. 품질은 일본이 원조라는 걸 아실 테고 가격은 지금보다 좋게 맞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지요. 니코스 씨는 쿠로다의 명함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은 채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참사관님,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배를 샀습니다. 아버지도 일본 배를 샀지요. 좋은 배였습니다. 40년 전에는 말입니다. 40년 전에는 그 한마디에 쿠로다의 턱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니코스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국기를 보고 배를 사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삽니다. 이 배가 25년 동안 바다 위에서 저에게 벌어다 줄 돈과 잃게 할 돈. 그 계산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한국은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료의 습관이었습니다. 니코스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폈습니다. 기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화가스는 아무리 잘 가둬도 매일 조금씩 증발합니다. 그 증발이 곧 제 돈입니다. 옛날 배들은 하루에 0.15%가 날아갔습니다. 이 배는 0.07%입니다. 절반 이하지요. 이 차이가 1년이면 연료비 12억 원, 25년 운항이면 300억 원입니다. 배값의 웃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웃돈 8%를 더 내고 이 조선소 앞에 3년을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요. 3년을 기다리셨다고요. 4년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후지사와 씨, 저희 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대기줄은 한국 조선소 앞에 있다. 저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이 만든 착실하던 제 보고서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덤핑하는 가게 앞에 부자들이 웃돈을 들고 3년씩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저는 32년 관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갑판 위에서 젊은 여성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두꺼운 점검 서류철. 그녀는 니코스 씨에게 한국어로 무어라 보고한 뒤 우리 쪽을 향해 정확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화물창 예비 점검이 있는데 참관을 원하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쿠로다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통역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책임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순간 부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니코스 씨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사관님, 이분이 책임자입니다. 서지연 수석, 이 배의 화물창 최종 검사를 총괄하는 분이지요. 저는 이분의 서명이 없으면 이 배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서 수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목례를 하고는 점검 일정이 적힌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으며 낯이 뜨거워 쿠로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2번째였습니다. 이 남자의 무례에 제 얼굴이 대신 붉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왕지엔, 중국의 대형 조선그룹 부총경리로 예전 국제회사 회의에서 몇 번 만나 안면을 튼 사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라면 한국의 약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약점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흔들리는 제 확신을 붙들어 매일 못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왕지에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대답은 제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후지사와 상.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하지요. 우리는 15년을 쫓았습니다. 국가가 조선소를 세워줬고 도크수로는 이미 한국을 이겼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물량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LNG 화물창만큼은 15년을 쏟아붓고도 수율이 한국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요. 같은 도면, 같은 라이선스로 만드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는 마른 웃음을 흘리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나만 충고하지요. 그 기술은 돈으로 못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은 돈으로 시도해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도면도 사봤고 사람도 데려와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더군요. 35조라고 하셨습니까? 후지사와 상, 우리는 그보다 더 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경쟁자에게 한국의 약점을 물었는데 경쟁자가 한국의 증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그날 밤도 용접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파일을 띄웠다가 첫 줄도 쓰지 못하고 도로 덮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거제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야드였습니다. 정문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기술총괄 부사장 김성훈 씨였습니다. 56, 악수하는 손에 굳은 살이 만져지는 현장에서 올라온 것이 분명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일행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시카와 씨에게 붙박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시카와 부장님 아니십니까? 나가사키에. 이시카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성큼 다가와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김성훈입니다. 30년 전 나가사키에서 부장님 강의를 들었던 한국 연수생입니다. 14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전부 기억하니까요. 이시카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이 세계 조선의 정점에 있던 시절 배우러 왔던 젊은이가 이제 세계 1위 조선소의 기술을 총괄하는 부사장이 되어 스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침묵의 온도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쿠로다만이 그 온도 바깥에서 팔짱을 낀 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견학은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부터가 저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안전 교육 40분, 방진복과 덧신, 장갑 착용, 소지품은 전부 보관함에 서수석과 같은 복장의 검사원이 우리 몸에 붙은 금속 단추 하나까지 확인했습니다.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볼펜 한 자루가 떨어져도 전 구역 작업이 멈춥니다. 흠집 하나가 25년 뒤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 확률을 0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물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직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베이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성당이었습니다. 사방의 벽이 규칙적인 주름이 잡힌 은색 금속판으로 덮여 있었고 조명이 그 주름에 부딪혀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천장은 까마득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성당처럼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을 이루는 이 특수합 금판, 두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김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자 그는 손가락 두 개를 살짝 벌려 보였습니다. 0.7mm입니다. 종이 몇 장 두께지요. 이 얇은 막이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와 바깥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이 방 전체의 용접선을 한 줄로 이으면 13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 130km 가운데 단 1mm라도 잘못되면 이 배는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수 검사입니다. 표본이 아니라 전부요. 130km를 전부 X선과 기밀 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불량률이 0.008%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시카와 씨가 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끝으로 은빛 주름을 쓸어보다가 무언가를 참듯 손을 멈췄습니다. 그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벽에 이마가 닿을 듯 가까이 얼굴을 대고 용접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1분, 2분.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돌아섰을 때 저는 그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지사와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압니다. 원리도 알고 도면도 그릴 수 있습니다.
40년을 이 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용접선은 저는 못 만듭니다. 일본의 그 누구도 못 만듭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세월입니다. 실패한 횟수입니다. 여기 이 이음매 하나하나에 제가 은퇴한 뒤에 30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던 그 30년이요. 그는 벽을 가리키며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닙니다. 30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고를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계획서 결제란에 도장을 찍던 그 10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활용한다. 그 한 줄이 지금 이 은빛 성당 안에서 얼마나 가벼운 문장이었는지 저는 뼈가 시리도록 깨닫고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날 무렵 김 부사장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소재 시험동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판 시편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갔다. 꺼내 두드리고 구부리는 시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다음의 숙제는 소재였습니다. 극저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강철. 예전에는 전량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고만강강이라는 강제입니다. 지금은 국제표준에 등재되어 거꾸로 세계가 이 강제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시카와 씨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재부터 만든다는 건가? 우리는 아직도 사오는 것을. 돌아 나오는 길, 견학로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성급의 수석검사관이라는 백발의 외국인이 준공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침 그 당사자가 현장에 있다가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한센 씨, 52. 그는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옛날 공 모양 탱크, 그 모스 방식을 만든 나라지요. 그 기술을 일본이 사갔고 완성시켰습니다. 훌륭했지요. 그리고 멤브레인은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서명한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지난 20년간 512척입니다. 그 512척의 극저온 화물창에서 중대 사고는 0건입니다. 512대 0점, 검사관 인생에서 이런 숫자는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교훈은 하나뿐입니다. 멈추는 순간 추월당한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방에 먼저 왔어야 했다. 넷째 날 저녁, 한국 측이 마련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제 바닷가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생선이 익어가고 김 부사장은 젓가락 쥐는 법이 서툰 우리 사무관들에게 웃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시카와 씨와 김 부사장은 30년 전 나가사키의 골목 이야기로 밤이 깊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이 출장의 목적을 잊을 뻔했습니다. 쿠로다만이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로비 안쪽 바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쿠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낮에 소재 시험동에서 인사를 나눈 한국 측 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물창 공법을 총괄한다는 최용진 수석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협의겠거니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측 자리에는 김 부사장과 법무 담당 임원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쿠지사와 단장님, 어젯밤 이 회사의 쿠로다 참사관께서 저희 최용진 수석에게 이적을 제안하셨습니다. 계약금 5억 원, 연봉은 현재 3배, 도쿄 시내 주택 제공, 조건까지 문서로 준비해 오셨더군요. 최 수석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오늘 아침 회사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사단의 이름으로 온 나라의 공식 대표단이 상대국 핵심 기술자를 돈으로 빼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실사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였습니다. 저는 쿠로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당황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쿠로다는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이직 제한은 합법입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본인이 거절했으면 그걸로 끝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는 한국 측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안 주겠다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소재를 조이면 되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김 부사장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보다 큰 무언가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쿠로다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도면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쿠로다조차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계속했습니다. 화물창 도면, 용접 절차서, 검사 기준서. 원하시면 복사해 드리지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 만드십니다. 어차피 못 만드십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 배는 종이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의 손끝에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도크에서 갈라진 용접선을 붙들고 울어본 사람들, 불량 판정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본 사람들, 그 4,800명의 손에 있습니다. 참사관님이 5억을 제시한 최수석의 손은 그 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면 저희는 아프겠지요. 하지만 참사관님은 배를 못 만듭니다. 기술은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소재를 조이셨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그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급소를 누르셨는데 급소가 근육이 되어 버렸지요. 같은 방법이 2번 통하리라 믿으신다면 그건 저희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참사관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쿠로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쪽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우리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2년 관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한국 측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90도로 굽힌 것입니다. 단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실사단의 일원이 선을 넘었고 그 책임은 단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쿠로다 참사관은 오늘부로 모든 실사 일정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등 뒤에서 쿠로다가 뭐라고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단장님. 그는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사는 예정대로 계속하시지요. 저희는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오해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도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시무라 차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후지사와 자네가 한국인들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는 보고를 받았네. 참사관을 일정에서 뺐다는 보고도. 자네 지금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차관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쿠로다 참사관이. 경위는 필요 없어. 말이 잘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결과야. 협력, 확약. 그거 하나야. 열흘 뒤 합동보고회의에 총리실이 배석하네. 그 자리에서 자네가 무슨 보고를 하는지 많은 사람이 지켜볼 거야. 자네 남은 관료 인생을 걸고 말이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사 아흘째 우리는 기술교육원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야드 한쪽의 4층 건물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이곳을 회사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도크가 근육이라면 여기는 심장입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용접, 배관, 전장 기능 인력을 길러냅니다. 극저온 용접 자격시험 합격률이 4%입니다. 100명이 도전하면 4명이 남습니다. 그 4명이 되려고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일본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97명 남았습니다. 이시카와 씨가 조용히 보탰습니다. 평균 연령 62입니다. 이 야드 한 곳에 4,800명이라고 하셨지요. 97대 4,800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술 격차의 실체입니다. 실습장 문이 열리자 푸른 불꽃과 타는 쇠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부스에서 훈련생들이 용접면을 쓴 채 비드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 사이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훈련생의 어깨를 두드려 세우더니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무어라 짚어 주었습니다. 억양이 귀에 걸렸습니다. 일본어의 억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스가와라 켄조, 기술 강사. 스가와라.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분명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먼저 알아보고 두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스가와라 선생님이십니다. 나가사키에서 41년간 LNG선 화물창 용접을 하셨던 분입니다. 15년 전 일본 조선소들의 설비 감축 때 퇴직하셨고 그 2년 뒤 저희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분 손에서 배출된 한국인 기능 인력이 340명입니다. 이 회사 화물창 라인의 반장 절반이 이분 제자입니다. 15년 전 설비 감축, 나가사키,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크 8기 폐쇄, 인력 1800명 정리, 훌륭한 구조 조정, 쇠락하는 산업의 군사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제가 쓴 문장들이 제 목을 조르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800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름 하나가 걸어 나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도장에는 얼굴이 없으니까요. 그는 우리가 일본에서 온 실사단이라는 말에 반가워하며 훈련생들이 쌓은 용접 비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나가사키에서 가르치던 후배들보다 독합니다. 새벽까지 남아서 연습을 해요. 불합격을 받으면 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더 일찍 나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저만 알았을 겁니다. 스가와라 씨는 잠시 용접면을 만지작거리더니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1해를 화물창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 몸의 절반은 쇠로 되어 있다고 농담하고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통지서 한 장이 왔습니다. 설비 감축, 제 도크가 없어진다고요. 41해가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라서 더 아팠습니다. 1년을 놀았습니다. 경비 일도 알아보고 청소 일도 알아봤지요. 극저온 용접 명장이 갈 데가 없더군요. 나라 전체에 그 배를 만드는 데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번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41년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러 현관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습장의 훈련생들을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라가 저를 버렸을 때 바다 건너에서 제 40년을 이어줬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자가 340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때 그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반질반질해진 용접봉 홀더였습니다. 손잡이에 희미하게 나가사키 조선소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50해 전에 제 첫 사수가 물려준 겁니다. 다음 달에 수석 제자 녀석이 반장이 되는데 그날 이걸 물려줄 겁니다. 한국 아이지요. 기술이라는 건 말입니다. 단장님.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국경에서 국경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스가와라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습장의 불꽃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15년 전 그 설비 감축안 말입니다. 그 서류의 최종 결제란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스가와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김 부사장도 이시카와 씨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을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 원망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편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참 뒤에 돌아온 것은 제 어깨에 얹힌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단장님 탓이 아닙니다. 노인은 저를 일으켜 세우듯 어깨를 잡았습니다. 단장님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도장을 찍었겠지요.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41해입니다. 앞으로 도장을 찍으실 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58 먹은 남자가 남의 나라 조선소 실습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느냐고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보다 부끄러운 것은 그 눈물이 15년이나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로 보낼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뼈대를 잡아둔 문서였습니다. 한국 측의 협력 의사 확인, 기술 공유 협의 순조. 제가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인간의 문장들. 저는 전체 선택을 누르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하얗게 빈 화면 위에서 커서만 깜박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쿄, 니시무라 차관이었습니다. 초안이 아직 안 왔더군. 내일까지 보내게. 결론은 알고 있겠지. 협력 확약 임박. 그렇게 쓰면 되네. 아, 그리고 쿠로다 참사관이 별도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도 알아두게.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더군. 자네 보고서가 그것과 다르다면 위에서는 어느 쪽을 믿을 것 같나.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그날 밤도 도크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을 만든 것은 도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32년의 관료 인생과 이 열하을의 사이에서 열하을의 실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성훈 부사장이 정문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나누며 꼭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단장님, 저희는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지 서류가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도쿄에 돌아가시면 보신 대로만 써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보신 대로만 써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탁이어야 할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부탁이었습니다. 쿠로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실사 배제 통보를 받은 이튿날, 그는 인사도 없이 먼저 귀국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도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하네다에 내린 지 3시간 만에 알게 됩니다. 공항에서 곧장 청사로 불려갔습니다. 니시무라 차관의 방 책상 위에는 이미 재본까지 마친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실사 결과 보고, 결론, 기술 공유 협의 순조, 조기 합의 임박, 쿠로다 참사관이 성실하게 정리했더군. 니시무라 차관은 창가에 선체 등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 서명만 하면 되네. 단장 명의가 필요하니까. 차관님,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협의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협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사와 그가 처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합동보고회의에 총리실이 배석하네. 위원장 이하 24명이 자네 입을 쳐다볼 거야. 그 자리에서 계획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네 32년은 끝나. 정년까지 창고 관리나 하다 가겠지.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그러면 다 편해져. 그리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1800명의 인생 위에 훌륭한 구조조정이라는 도장을 찍었던 손. 열하을의 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활용한다는 문장 위에 확신의 도장을 찍었던 손. 그 손이 지금 3번째 거짓 위에 도장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은빛 성당의 0.7mm를 4년 6개월의 대기줄을 512대 0을 그리고 스가와라 켄조라는 이름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보고서를 쓴 것입니다. 사흘 뒤 합동보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 청사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24명, 상석에는 부활계획 추진위원장인 오카베 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4. 그 옆에 총리실 배석자들, 그리고 맞은편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얼굴로 앉아 있는 쿠로다가 보였습니다. 먼저 일어선 것은 쿠로다였습니다. 그는 화면에 장밋빛 도표를 띄워놓고 15분간 유창하게 브리핑했습니다. 한국 측의 우호적 분위기, 기술 공유 협의의 순조로운 진행, 조기 합의 가능성, 몇몇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시무라 차관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실사단장 후지사와 심의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폈습니다. 니시무라의 결론이 적힌 원고였습니다.
회의실의 24쌍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고를 덮었습니다. 준비된 보고 대신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니시무라의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의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누군가의 반문을 저는 숫자로 받았습니다. 세계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9%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 그 배를 영척 수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한 곳의 수주 잔고가 154조 원, 4년 6개월치입니다. 극저온 용접 자격자는 그 야드 한 곳에 4,800명, 일본 전국에 97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저쪽이 38, 우리가 57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국이 건조한 LNG선 512척의 극저온 화물창 중대 사고는 0건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활용한다. 그 문장을 결제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 기술은 도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허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도크에서 일하는 4,800명의 손끝에 그들이 30년간 쌓은 실패의 기록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많은 돈으로 그것을 사려다 실패했습니다. 35조 원으로 도크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를 쉬고 그 문장을 놓았습니다. 일본에 필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지나온 30년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쿠로다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보고가 아니라 패배주의 선동입니다. 실사단장이라는 사람이 고작 조선소 몇 군데 구경하고 와서 국가 계획을 뒤집자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한국 측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신 겁니까? 융숭한 대접의 마음이라도 뺏기셨나 보지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약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지요. 여기 한국 측이 공식 항의와 함께 전달한 문서 사본이 있습니다. 실사 나흘째 밤 우리 실사단의 일원이 한국의 화물창 공법 총괄 기술자에게 이적을 제안했습니다. 계약금 5억 원, 연봉 3배, 주택 제공. 조건을 문서로 만들어 갔더군요. 제안한 사람의 서명이 이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 한국 기술자의 서면 진술입니다. 저는 그 서명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쿠로다 신지, 방금 저에게 매수를 물으신 분의 이름입니다. 회의실이 뒤집혔습니다. 쿠로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것은 인재 유치 차원의 지극히 통상적이라. 그때 상석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났습니다. 오카베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벗어 천천히 접으며 쿠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올린 장밋빛 보고서 말인데 자네는 실사 나흘째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들었네. 그 뒤로는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지. 그럼 그 보고서는 어디를 보고 쓴 건가? 호텔 천장인가? 웃음도 나오지 않는 냉기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오카베 위원장은 총리실 배석자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쿠로다 참사관은 퇴장시키게, 감찰 회부하고, 그리고 니시무라 차관. 니시무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가 어느 방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차차 듣기로 하지. 쿠로다가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오카베 위원장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심의관. 나는 19의 도크에서 용접봉을 잡은 사람이야. 이 손으로 배를 만들다가 어느 날부터 서류로 배를 만들게 됐지. 그리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도크 냄새가 나는 보고를 들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린 30년에게 진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고 현장을 버리고 서류만 남긴 30년.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35조가 아니라 350조를 부어도 배는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단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획을 접어야 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해 온 대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첫 장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배를 사오는 계획이 아니라 배를 만들 사람을 기르는 계획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뉴스 화면에 자막 두 줄이 떴습니다. 정부, 조선업 부활 계획 전면 재설계 발표. 경제산업성 쿠로다 참사관, 감찰 결과 해임. 35조 원의 예산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기술 도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자리에 인재 양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10년간 극저온 용접을 비롯한 조선 기능 인력 2만 명 양성, 전국 세 곳의 기술교육원 설립, 그리고 계획서의 마지막 장에는 제가 직을 걸고 밀어넣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진 조선소 현장 연수 프로그램 신설. 해외 선진 조선소. 그것이 어느 나라를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우러 왔던 그 길을 이번에는 우리가 거꾸로 걸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제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온 날, 저는 도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1800명의 이름 위에 찍었던 것과 같은 도장이었습니다. 같은 도장으로 이번에는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문장 위에 인주를 눌렀습니다. 도장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것을 쥔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거제의 스가와라 켄조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쿄의 후지사와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합니다. 서류 위에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41해라는 말씀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 서류의 숫자는 2만입니다. 앞으로 10년간 2만 개의 41해가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우리 첫 연수단이 그곳으로 갑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배우러 가는 길이니 부디 혹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답장은 열흘 뒤에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3줄이었습니다. 단장님, 도크는 국경을 묻지 않습니다. 배우겠다는 손을 내치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용접봉은 넉넉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웃다가 끝내 조금 울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김해공항 입국장에 우리 첫 연수단이 내렸습니다. 25살부터 32까지 전국에서 선발된 14명의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14명. 이 숫자를 제가 굳이 맞춘 것을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30년 전 나가사키에 배우러 왔던 한국 연수생이 꼭 14명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는 김성훈 부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저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단장님, 30년 전에 저희가 받았던 환대,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연수단 아이들 넘어 유리벽 저편의 도크에서 오늘도 튀고 있는 푸른 용접 불빛을. 30년 전에는 나가사키의 하늘에서 튀던 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제와 울산의 하늘에서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어느 하늘에서 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서류로 32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열흘 만에 배운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문서 속에 살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 속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버린 나라에서 기술은 조용히 떠나고 사람을 품는 나라로 말없이 모여듭니다. 지난 30년, 한국은 온 세계 앞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라가 버린 늙은 용접공에게 3번을 찾아가 고개를 숙인 나라. 도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믿는 나라. 저는 그 나라의 도크에서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것과 앞으로 되찾아야 할 것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당신들의 30년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의 도크에서 영하 162도의 방에서 4%의 합격률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바다 건너의 한 늙은 관료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실사단장 후지사와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2시의 도크를 지켜온 우리 기술자들의 땀이 잊히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